늙은 보모 이야기. 아시지요? 아시 어머니는 외동딸이었어요. 그 얘기도 들으셨지요? 아시의 할아버지는 웨스트모어랜드에서 목회 일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마을 학교에 다녔거든요. 어느 날 아시 할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혹시 아이를 돌볼 만한 똘똘한 애가 있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제가 바느질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죠. 젊은 부인은 곧 아이를 낳을 것이고 저한테 아이 돌보는 일을 맡기고 싶다면서 저만큼이나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저렇게 예쁜 분의 시중을 들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시는 이 뒤의 얘기가 궁금하지 이 부분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로저먼드 아가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목사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로저먼드 아가씨는 제가 돌볼 아이이자 아시의 어머니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처음에는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아이는 늘 엄마한테 안겨 있었고 밤새 잤으니까요. 전 가끔씩 마님이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전혀 그런 아이는 처음 보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순하던지요. 아시도 이 다정한 웃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기는 하지만 아가씨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쳐요. 아가씨는 이 타고난 귀족인 어머니 퍼니벌 양을 쏙 빼닮았었죠. 퍼니벌 양은 노선벌랜드에서 사는 퍼니벌 경의 손녀였어요. 제가 알기로 퍼니벌 양은 무남 동녀였고 아시의 외할아버지와 결혼하실 때까지 사촌들과 함께 자랐지요. 아시의 외할아버지는 칼라일에 있는 어느 점주의 아들로 부목사였는데요. 보기 드물게 똑똑하고 훌륭한 신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웨스트모어랜드 고원지대의 교구에서 아주 성실히 일했답니다. 아가씨가 4~5살 무렵 마님의 부모님이 2주 간격을 두고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그땐 정말 슬펐지요. 우리 마님과 저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비에 젖은 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리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마님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했지만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악착같이 버티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죽고 말았지요. 마님은 죽은 아이를 가슴에 묻고 신안고난 메말라갔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따님 곁을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도 전 이미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가씨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지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유언 집행자들과 후견인들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우리 불쌍한 젊은 마님의 사촌인 퍼니벌 경과 맨체스터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나리의 동생 에스웨이트 씨도 왔지요. 에스웨이트 씨는 나중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그다지 잘 살지 못했고 건사해야 하는 대가족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우리 주인님이 된 사촌에게 쓴
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가씨와 저는 노선벌 랜드에 있는 퍼니벌 대저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은 그게 마님의 유언이었고 주인님도 그렇게 큰 집에 한두 사람 더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없을 터라서 반대하지 않으셨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지요. 저는 어디 가든 한 줄기 햇살처럼 더없이 밝게 빛날 명랑하고 어여쁜 아가씨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는 게 싫었지만은 제가 어린 아가씨의 보모로 퍼니벌 대저택에 가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대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 볼 것 같아서 그건 매우 기뻤어요. 그러나 주인님이 사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거라는 제 생각은 틀렸더군요. 그 가족은 이미 50년도 더 전에 퍼니벌 대저택을 떠났더라고요. 우리 불쌍한 젊은 마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자라기는 했지만 대저택에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아가씨도 마님이 살았던 곳에서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터라 마음이 짠했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미리 많은 질문을 했더랬어요. 주인님 하인들 말이 대저택은 아주 광활한 컴벌랜드 구원 입구에 있고 주인님의 고모 할머니인 연로한 퍼니벌 부인이 하인 몇 명만 데리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곳이 아가씨가 당분간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을 테고 아가씨가 그곳에 있으면 늙은 고모 할머니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주인님은 저한테 이 정한 날까지 아가씨의 물건을 다 싸놓으라고 하셨지요. 그분은 엄격하고 당당했어요. 사람들 말이 퍼니벌 가문 나리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겠다 싶은 것이 그분 역시 말 한마디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어요. 또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 젊은 마님을 사랑했었대요. 하지만 마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반대할 걸 알아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가씨 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랍니다. 물론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어쨌든 그분은요,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마님을 평생 마음에 두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은 그 역시 잘은 모르겠어요. 주인님은 헨리 씨를 시켜서 우리를 대저택으로 데려가게 했지만 헨리 씨는 다시 뉴캐슬에 가서 주인님을 만나야 해서 우리를 대저택에 데려다 놓기만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외롭고 어린 소녀는 거대하고 낡은 저택에 남겨졌지요. 저도 당시에는 18이 채 안 된 나이였거든요. 그곳까지 갔던 여정이 어제처럼 선명히 기억납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목사관을 떠났어요. 저는 한때 마차를 몹시 타보고 싶었는데요. 정작 마차를 타고 가면서는 우리 둘 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펑펑 울기만 했지 조금도 좋지 않더라고요. 때는 9월이었고 마지막으로 마차를 갈아타기 위해 온통 광부들 뿐인 작고 부연 마을에 들렀을 때는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헨리 씨가 저더러 잠든 아가씨를 깨우라고 했어요. 이제 곧 공원과 대저택이 보일 거라면서요. 아가씨를 깨우기가 좀 안쓰러웠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인님한테 저를 안 좋게 얘기할까 봐 겁이 났거든요. 작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뒤 크고 황량한 공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기는 남부에 있는 공원들 같지 않게 바위와 옹이투성이인 가시나무, 나이 들어 허옇게 껍질이 벗겨진 떡갈나무가 있었고 물이 거칠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을 따라 3km 정도 더 올라가니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인 크고 위험 있는 집이 보였죠. 나무가 어찌나 집 가까이에 있던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벽을 후려쳤고 간혹 부러진 채 매달려 있기도 했어요. 대저택에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끼 낀 마찻길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도 집 앞은 깨끗했어요. 타원형의 널찍한 진입로에 잡초 하나 없었죠. 나무도 없고 창문 많은 긴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도 없었어요. 양쪽에는 부속 건물이 붙어 있었어요. 그 건물들 덕분에 고적하지만 웅장한 멋이 있었지요. 뒤쪽으로는 헐벗은 언덕이 솟아 있었고 집 왼편에는 작고 오래된 꽃밭이 있었고요. 저는 나중에야 그걸 발견했어요. 문은 서쪽 현관에서 밖으로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나이든 퍼니벌 부인을 위해 어둡고 울창한 숲을 피해서 문을 낸 모양이었지만 거대한 살림수의 가지가 자라나서 다시 그늘을 드리웠고 살아있는 꽃은 몇 송이 없었지요. 우리는 거대한 문을 통과한 다음 넓은 홀에 들어섰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천장 가운데는 동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렇게 멋진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지요. 한쪽 끝에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벽면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컸고요. 장작을 쟁여 놓을 수 있는 큰 받침대도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육중한 구식 소파가 놓여 있었죠. 들어서면서 왼편, 그러니까 홀의 서쪽 끝에는 붙박이 오르간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한쪽 벽을 꽉 채울 만큼 컸어요.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었고 반대쪽 벽난로의 양쪽 끝에는 동쪽으로 가는 문이 여러 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동안 그 문들을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후가 저물고 있어서 불이 켜지지 않은 홀은 어둡고 음울했는데 다행히 거기서 그리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문을 열어준 늙은 하인이 우리를 데려온 헨리 씨와 인사하고는 거대한 오르간 옆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작은 홀과 통로 몇 개를 더 지난 뒤 퍼니벌 부인이 기다리는 서편 응접실로 우리를 데려갔지요. 아가씨는 그 넓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운지 제게 딱 붙어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서쪽 응접실은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어서 따뜻했고 편안하고 멋진 가구가 많아서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퍼니벌 부인은 80살은 돼 보였는데요. 실제로 그 나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르고 키가 컸고 얼굴에는 바늘로 그린 것처럼 잔주름이 자글자글했어요. 귀가 먹어서 나팔형 보청기를 사용했지만 눈빛은 아주 매서웠지요. 퍼니벌 부인 옆에는 거의 엇비슷하게 늙은 하녀이자 동료인 스타크 부인이 엄청나게 큰 테피스트리를 함께 수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서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친구 사이에 더 가까워 보였죠. 그리고 어찌나 무뚝뚝하고 쌀쌀맞은지 자기가 모시는 주인 말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마음을 줘본 적이 없어 보였어요. 네, 스타크 부인 말입니다. 스타크 부인은 귀가 어두운 퍼니벌 부인을 마치 아이 대하듯 하더군요. 헨리 씨가 주인님이 보낸 편지를 전해주고는 우리에게 고개 숙여 작별 인사를 했지요. 아가씨도 그때 인사를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우리는 노부인 두 사람이 안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남겨졌지요. 그분들이 아까 우리를 데려온 늙은 하인을 불러서 방으로 데려다주게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큰 응접실에서 나와 다른 응접실을 거친 다음 큰 계단을 걸어 올라 한쪽은 온통 책이고 반대쪽은 창문과 필기용 테이블이 있는 서재 비슷한 넓은 갤러리를 지나서야 겨우 우리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방 바로 위에 방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전 싫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이 넓고 넓은 집에서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겠다 싶었거든요. 오래전 어린 주인님과 그 가족이 썼던 아기 방이 하나 있었어요. 불이 활활 타는 벽난로 위에는 주전자가 깐닥거리며 끓었고 테이블에는 여러 종류의 차가 놓여 있었어요. 그 방 밖에 아기 침실이 있었고 제 침대 바로 옆에 아가씨가 누울 작은 침대가 있었지요. 늙은 하인 제임스가 아내 도로시를 불러서 우리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 다 친절하고 다정해서 점차 아가씨도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차를 다 마실 때쯤에는 아가씨가 도로시의 무릎에 앉아서 작은 새처럼 조잘조잘 떠들기까지 했답니다. 곧 도로시가 웨스트모어랜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서로 더 친밀감을 느꼈지요. 제임스와 도로시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임스는 주인님의 집안일을 봐주면서 거의 평생을 살았고 주인님 가족만큼 대단한 분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아내는 조금 깔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 도로시가 농가 아닌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이유였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임스는 아내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제임스 부부 밑에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애그니스였는데 애그니스와 저, 제임스와 도로시, 퍼니벌 부인과 스타크 부인,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한 가족처럼 살았답니다. 그 집에서 아가씨를 끔찍이 아끼는 걸 볼 때마다 아가씨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었어요. 주방과 응접실, 뭐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을 거잖아요. 늘 힘들고 슬퍼 보이는 퍼니벌 부인과 냉정한 스타크 부인은 아가씨가 끊임없이 조잘거리며 장난치고 좋아서 깔깔대며 새처럼 호로록 날아다니면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아가씨가 주방으로 도망가면 꽤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차마 더 같이 있자고 말은 못했지만 말이에요. 취향이 특이하다고 놀라기도 했지만 아가씨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인지 기억하는 스타크 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크고 낡은 어수선한 집은 이제 어린 로저먼드 아가씨에게 즐거운 곳이 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로저먼드 아가씨, 즉 아씨의 어머니 말입니다. 아가씨는 저를 뒤따르게 하고는 집안 곳곳을 탐험했어요. 항상 굳게 닫혀있는 갈 엄두도 못 냈던 동쪽 건물만 빼고는 어디든 다 들쑤시고 돌아다녔죠. 서쪽과 북쪽에는 재미난 공간이 많았어요. 자주 봐온 사람들에게는 별것도 아니었겠지만 우리한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많았답니다. 창문은 웃자란 나뭇가지들과 창을 타고 올라오는 무성한 아이비 때문에 늘 어두컴컴했어요. 그러나 그 녹색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된 자기와 상아를 깎아 만든 상자, 크고 무거운 책들, 무엇보다 오래된 그림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아가씨가 도로시한테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도로시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말해 줄 수는 없었겠지만 많은 그림이 주인님 가족의 초상화였으니까 알 만큼은 알 것 같았죠. 방을 여러 개 지나 홀 너머에 있는 옛 응접실로 갔더니 퍼니벌 부인, 아니 당시에는 그레이스 양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얼굴은 참 예뻤는데 누가 감히 건방지게 자기를 바라보는지 의아하다는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눈에는 경멸의 빛이 가득했고요.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고 바라보는 것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오래된 양식 같았어요. 예쁜 깃털로 한쪽을 장식한 비버 모피 같은 부드럽고 흰 모자를 눈썹 위까지 당겨 썼고 파란색 세틴 스토머커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초상화를 한참 바라본 다음 제가 말했지요. 아무리 육체는 풀 같아서 덧없다지만 지금 모습을 보고 누가 퍼니벌 부인이 저렇게 엄청난 미녀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로시가 사람이 늙는다는 것이 참 슬프다. 하지만 우리 주인님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사실이라면 옛날에는 언니인 퍼니벌 양이 그레이스 양보다 더 예뻤다고 하더라. 그 그림도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근데 내가 그걸 보여줘도 절대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제임스한테도 우리 꼬마 아가씨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하고 도로시가 묻더군요. 아가씨는 너무 어리고 상냥하고 대담하고 얘기를 막 하는 아이라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다른 데다 데려다 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도로시를 도와서 벽에 걸지 않고 뒤집어 세워둔 큰 그림을 돌려보았어요. 확실히 그레이스 양을 능가하는 미모였죠. 하지만 도도해 보이기로는 막상막하인 것 같았어요. 그런 멋진 그림이라면 1시간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도로시는 그걸 저한테 보여준 게 약간 불안했던지 서둘러 원래대로 해놓고는 저한테 얼른 가서 아가씨를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집에는 아이가 가서 좋을 것이 없는 이상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전 용감하고 간이 커서 도로시가 한 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바꼭질 하듯이 재밌겠다는 생각에 신나서 아가씨를 찾으러 뛰어갔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낮이 짧아질 무렵 누가 홀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리가 간혹 들렸어요. 매일 밤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자주 들리기는 했어요. 대개 제가 아가씨를 침대에 누이고 침실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였죠. 멀리서 쾅 하더니 서서히 소리가 커지는 시기였죠. 처음 소리를 들은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 도로시한테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임스가 이 바보같이 풀숲에 있는 바람소리와 음악을 구별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때 전 분명히 봤어요. 도로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았고 부엉이를 하던 애그니스는 다급하게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는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전 그걸 분명하게 봤습니다. 이 모두들 제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도로시와 단둘이 있을 때 더 많은 걸 물어보기로 하고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지요. 다음 날 도로시를 잘 구슬려서 누가 오르가를 친 거냐고 물었지요. 제임스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바람소리가 아니라 오르간 소리라는 건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로시는 내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그니스한테 물어보기로 했죠.
저는 제임스와 도로시한테도 깍듯하게 대했지만 이 부부보다는 애그니스가 더 대하기 편했거든요. 결국 애그니스가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다른 데 가서 말을 옮길 거면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애그니스는 자기도 그 이상한 소리를 매우 여러 번 들었고, 특히 겨울밤, 그것도 천둥치기 전에 주로 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옛 주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홀에서 큰 오르간을 치는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그 옛 주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왜 오르간을 치는지, 무엇보다 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밤에 그러는 건지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네, 바로 그랬습니다. 이 제가 간이 크다고 말했었나요? 전 그 웅장한 음악이 집에 크게 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르간 소리는 거대한 돌풍을 뛰어넘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울부짖고 환성을 내지르다가 금세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음악이 확실한데 처음에는 그걸 바람소리라 여긴 게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는 퍼니벌 부인이 애그니스 몰래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홀에 혼자 있을 때 살짝 오르간을 열고 이리저리 훔쳐봤지요. 이전에 크로스웨이트 교회에서 오르간을 봤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르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은 다 부서지고 망가졌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오르간 소리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한낮이었는데도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얼른 오르간을 닫고 환한 제 방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죠. 그 후로 한동안 그 음악 소리가 끔찍하게 싫었어요. 이 무렵 아가씨는 하루가 다르게 사랑스러워지고 있었지요. 노부인들은 이른 저녁을 아가씨와 함께 먹고 싶어 했지요. 제임스는 퍼니벌 부인의 의자 뒤에 서 있었고 저는 아가씨 뒤에 서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퍼니벌 부인이 자는 동안 아가씨는 생쥐처럼 조용하게 응접실 한 구석에서 놀곤 했지요. 그 사이에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제가 있는 방으로 오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씨의 말처럼 퍼니벌 부인은 너무 우울했고 스타크 부인은 잔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가씨는 저하고 있는 걸 더 재밌어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곧 그 이상한 음악에는 조금씩 무뎌졌어요. 음악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몇 주 동안 추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퍼니벌 부인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는 스타크 부인에게 말하더군요. 끔찍한 겨울일까 봐서 두렵다고요. 그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어요. 근데 스타크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는 목소리를 높여 전혀 다른 얘기를 했지요. 아가씨와 저는 서리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그랬습니다. 날이 맑기만 하면 집 뒤에 있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황폐하기만 한 광야로 가곤 했거든요. 거기서 알싸한 공기를 마시면서 뜀박질을 했어요. 한 번은 집의 동쪽에 반쯤 기울어진 채 자란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호랑가시나무 두 그루를 지나서 새로운 길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짧아졌고 옛 주인이 거대한 오르간을 더 거칠고 슬프게 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는데 아마 11월 말쯤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시에게
버니벌 부인이 낮잠에 들고 나서 아가씨가 응접실에서 나오면 잠시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는 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가씨를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말 잘 듣는 아가씨를 좋아하는 도로시는 기꺼이 그래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바깥이 마치 밤처럼 어둑어둑하고 흐리고 몹시 추웠지만 애그니스와 저는 씩씩하게 집을 나섰답니다. 애그니스가 눈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이에 굵은 눈이 펑펑 내려서 창밖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우리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눈은 그쳤지만 벌써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쌓여서 집까지 가는데 애를 먹었지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달이 떴어요. 달 때문인지 흰 눈 때문인지 2시와 3시 사이에 교회로 갈 때보다 사방이 더 훤했던 것 같아요. 참, 그 퍼니벌 부인과 스타크 부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그분들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직하고 우울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문을 외우고는 했어요. 늘 바느질 하느라 바쁜데 일요일만은 일하지 않는 식으로 주의를 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가씨를 데리러 주방으로 갔는데요. 이 도로시는 아가씨가 아직 노부인들과 함께 있느라고 주방에는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이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씨한테 응접실에서 놀다가 심심해지면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었으니까요. 얼른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아가씨를 방에 데려가서 저녁을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응접실에 들어서자 노부인 둘만 조용히 앉아서 이따금 말을 주고받을 뿐 아가씨가 그 옆에 있을 때의 밝은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숨바꼭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주 그런 예쁜 짓을 했거든요. 노부인들한테 자기가 숨은 곳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도저히 아가씨를 찾을 수 없다는 듯 놀란 척하며 소파나 의자 아래를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스타크 부인이 짜증스럽게 헤스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묻더군요. 그때 퍼니벌 부인이 저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퍼니벌 부인은 귀가 먼 데다가 미동도 없이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불만 바라보고 있어서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가씨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가씨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스타크 부인이 로저먼드 양은 여기 없다. 1시간도 더 전에 도로시한테 간다고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서 역시 가만히 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아가씨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시 도로시한테 가서 물어봤죠. 제임스는 이미 자러 가고 없어서 도로시와 저 그리고 애그니스가 등불을 들고 맨 먼저 방으로 올라가 보았죠. 그런 다음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가씨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그렇게 숨어서 우릴 무섭게 만들지 말고 얼른 나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끝내 제가 혹시 동쪽 건물에 가서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도로시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도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요. 거기는 문이 늘 잠겨 있고 주인님의 집사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제임스나 도로시도 열쇠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노부인들 몰래 응접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가서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아가씨가 있다면 절 놀라게 한 죄로
맴매를 할 거라고 했죠. 물론 진짜 그러려던 건 아니었죠. 서쪽 건물 응접실로 다시 돌아가서 스타크 부인에게 아가씨가 어디에도 없으니 거기 있는 가구들을 좀 살펴보아도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따뜻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잠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퍼니벌 부인도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찾아다녔지만 아가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 모두가 나서서 좀 전에 가봤던 곳을 모두 다시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버니벌 부인이 몸을 너무 심하게 떨어서 스타크 부인이 따뜻한 응접실로 도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아가씨를 찾으면 꼭 데려와 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지요. 맙소사, 이쯤 되니 전 아가씨를 영영 못 찾고 마는 게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위층에서 눈이 하얗게 덮인 앞들을 내다보게 되었죠. 작은 발자국 2개가 복도를 나가 동쪽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간 흔적이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걸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가서 거대하고 뻑뻑한 복도문을 열고는 원피스 자락을 망토처럼 뒤집어 쓴 채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동쪽 건물의 모퉁이를 돌자 검은 그림자가 눈 위에 드리워져 있더군요. 다시 달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니까 언덕 위로 향한 작은 발자국이 보였어요.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지요. 너무 추워서 얼굴이 찢기는 듯 했지만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춥고 무서울까 하는 생각에 엉엉 울면서 계속 달렸어요. 어느새 호랑가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곧 양치기 한 명이 담요에다가 뭔가를 쌓아안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치기가 저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느냐고 묻더군요. 우느라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양치기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제야 그의 품에 안긴 우리 가여운 아가씨가 보였어요. 아가씨는 죽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뻣뻣했어요. 양치기의 말에 따르면 밤새 더 추워지기 전에 양을 데려오려고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호랑가시 나무 아래 우리 어린 아가씨가, 저의 어린 양이, 제 여왕 마마가, 내 사랑이 눈에 파묻힌 채 꼿꼿이 누워 깊은 잠에 빠졌더래요. 오, 다시 아가씨를 안을 수 있다니 기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양치기가 아가씨를 안고 있게 할 수는 없어서 담요째 받아서 제 따뜻한 목과 심장 가까이로 꼭 끌어당겼죠. 그 작고 연약한 팔다리에 서서히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홀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가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주방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지요.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애그니스가 위층에 피워둔 불 옆으로 아가씨를 데려갔지요.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사랑스럽고 다정한 이름으로 아가씨를 불렀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아가씨가 크고 푸른 눈을 떴어요. 이제 아가씨를 따뜻한 침대에 뉘우고는 도로시에게 어서 내려가서 퍼니벌 부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요. 저는요, 밤새 아가씨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아가씨는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빠져들었고 전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아가씨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가씨는 또랑또랑한 상태로 깨어났어요. 아가씨는 노부인 둘이 모두 잠들고 응접실에 있는 것이 지루해지자 도로시한테 가려고 했었대요. 서쪽 현관으로 가다 말고 높은 창문을 통해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았다고 합니다. 땅에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걸 보고 싶어서 넓은 홀로 들어간 뒤 창가로 갔대요. 눈빛으로 환한 진입로를 내다보며 서 있는데 글쎄 아가씨 나이도 안 돼 보이는 소녀가 있더래요. 너무 예쁜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아가씨한테 밖으로 나오라며 손짓하더랍니다. 아가씨는 그 소녀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 소녀가 아가씨의 손을 잡았고 둘은 나란히 동쪽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걸어갔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죠. 이 버릇없는 아가씨가 이야기는 잘도 지어내네요. 평생 말을 지어낸 적이 없는 아가씨의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가씨가 훌쩍거리면서 진짜야 헤스터, 진짜 그랬다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눈 위로 난 아가씨의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아가씨 것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손잡고 언덕을 올라갔다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억울한 듯이 그의 발자국이 없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걔 발을 보지는 못했지만 걔가 내 손을 아주 꽉 잡았다. 그리고 진짜 추웠다. 그 애가 나를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호랑가시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었다. 근데 거기서 웬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를 보더니 울음을 멈추고는 자기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서 엄마도 다 아실 거다. 내가 바른 말 한다는 걸 하늘나라에서도 다 아실 거다 라면서 아가씨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아가씨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아가씨 앞에서는 믿는 척을 했어요. 아가씨는 그 얘기를 하고 또 했는데 늘 같은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도로시가 아가씨의 아침 식사를 들고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노부인들이 아래층 주방에서 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더군요. 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나요? 전날 저녁에 두 분이 우리 방에 와 보기는 했지만 그땐 아가씨가 잠든 뒤여서 그냥 얼굴만 보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었거든요. 곧 가겠다고 말을 한 다음 그쪽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나간 다음은 그분들 책임이다. 아가씨가 아무도 모르게 나가버린 건 그분들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애써 당당한 척하며 그분들에게 내 얘기를 했어요. 버니벌 부인은 잘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어요. 눈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아가씨를 꾀해가지고 호랑가시 나무 옆에 있는 위엄 있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데려가려 했다는 부분에 이르자 버니벌 부인이 힘없고 깡마른 팔을 들어올리며 꽥 소리를 질렀어요.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이에요. 스타크 부인이 버니벌 부인을 거칠게 막아섰지만 버니벌 부인은 그것을 뿌리치고 저한테 힘줘서 경고하듯이 말했어요. 헤스터, 그 아이한테 못 가게 해. 안 그러면 죽고 말아. 그 못된 아이. 로조먼드에게 걔는 사악하고 나쁜 아이라고 말해. 그때 고맙게도 스타크 부인이 서둘러서 저를 방에서 내보냈어요. 전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버니벌 부인은 계속 새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오 굽어 살피소서,
어이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오래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론 계속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가씨가 본 것이 환상이었든 아니든 혹시라도 또 나가버릴까 봐서 밤낮으로 아가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 퍼니벌 부인이 평소에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유전병 같은 것이 우리 아가씨를 덮치지는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풍우 치는 밤이면 옛 주인이 큰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 옛 주인이든 아니든 아가씨가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쁘고 힘없고 고아이기까지 한 우리 아가씨를 향한 제 사랑이 그 크고 무시무시한 소리에 대한 공포보다 더 강했으니까요. 게다가 아가씨가 나이에 걸맞게 활기차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든 말이에요. 다시는 그 크고 뒤죽박죽인 집에서 아가씨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느 오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넓은 홀에 있는 당구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노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가씨가 상아로 만든 매끈매끈한 당구공을 굴리고 싶어 했고, 저도 아가씨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하게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밖은 여전히 밝은데 집안은 서서히 어두워지지 뭐예요. 전 아가씨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가씨가 소리쳤어요. 헤스터, 저기 봐, 눈 속에 그 애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얼른 길고 좁은 창문을 돌아봤더니 네, 틀림없이 눈 속에 우리 로저먼드 아가씨보다 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눈보라치는 밤을 견디기에는 턱없이 얇은 옷차림을 한 채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듯 울면서 창틀을 손으로 때리고 있었죠. 그 애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자 아가씨는 더 참지 못하고 문을 열러 뛰어가더군요. 그때 갑자기 오르간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리며 우리를 옥죄어 와서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날씨는 몹시 춥고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유령 같은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두드렸고 울부짖는 모습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르간 소리에 놀란 나머지 잔뜩 기가 질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기억합니다. 아가씨가 복도문을 열기 전에 저는 아가씨를 꽉 붙잡았고 발길질하고 비명을 지르는 아가씨를 껴안고는 도로시와 애그니스가 민스파이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는 크고 밝은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아가씨가 왜 저러느냐? 가슴이 찢어져라 흐느껴 오는 아가씨를 보고 도로시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자기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헤스터가 문을 못 열게 한다. 밤새 밖에 있으면 그 아이는 얼어 죽을 거다. 이렇게 아가씨는 절 때리면서 울부짖었죠. 아마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세게 절 때렸는지도 몰라요. 도로시의 얼굴에 섬뜩한 공포가 서리는 걸 보고 저도 소름이 끼치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도로시가 애그니스에게 얼른 부엌 뒷문을 닫고 단단히 잠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말 없이 저한테 건포도와 아몬드를 주면서 아가씨를 달래라고 하더군요. 아가씨는 바깥에 있는 친구 걱정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막무가내로 흐느꼈어요. 아가씨가 울다 지쳐 잠들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곧 살며시 주방으로 가서 도로시에게 애플 스웨이트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아가씨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거기라면 소박하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옛 주인의 오르간 소리만도 무서운데 이제는 오른쪽 어깨에 검은 상처가 있고 근처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옷차림을 한 아이가 울고불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면서 창문을 꽝꽝 때리는데도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가씨를 꿰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유령을 아가씨가 또 알아보는 걸 보니까 더는 이곳에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로시도 그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더군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자 도로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군요. 제가 말을 마치자 도로시는 아가씨는 주인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아가씨에 관한 한 저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가려면 너 혼자 가야 되는데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소리와 광경 때문에 그토록 좋아하는 아가씨를 놔두고 떠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다 익숙해질 테니까 성급하게 큰일 난 듯이 그러지 말라더군요. 전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와 광경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만이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죠. 유령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 어떤 일과 관계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그쳤더니 마침내 도로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주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전보다 더 무서워졌거든요. 도로시는 그 얘기를 처음 시집 왔을 때 이웃에 살던 노인들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그땐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집에 오곤 했대요. 이 대저택에 대한 악명이 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로시 말로는 그랬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옛 주인인 퍼니벌 부인의 아버지, 그레이스 양이라고 불렸던 퍼니벌 부인, 그리고 퍼니벌 부인의 언니인 모드 양까지 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맏딸인 모드 양이 퍼니벌 양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옛 주인은 자만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딸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두 딸과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응접실에 걸려있는 초상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자매는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그러나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몰락하는 법이라고요. 이 거만한 두 미녀가 하필 똑같은 남자를 좋아했지 뭡니까? 그 남자는 옛 주인이 저택에서 함께 음악을 연주하려고 런던에서 데려온 음악가였답니다. 옛 주인은 거만한 성격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했대요. 옛 주인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악기도 연주할 줄 알았는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성질은 사납고 음침해서 그의 아내가 속개나 끓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음악에는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좋은 음악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음악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 음악가의 연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무 위에 앉은 새가 지저귀을 멈추고 음악을 들었을 정도였다나 봐요. 그리고 이 외국 신사는 점차 옛 주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매년 자신을 불러오는 것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거대한 오르간을 가져와서 지금 있는 홀에 세워둔 사람도
바로 그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 사람이 옛 주인한테 오르간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고, 옛 주인이 오직 멋진 오르간과 자신의 연주에만 빠져 있는 동안 음흉한 외국인 음악가는 그 옛 주인의 두 딸과 숲을 거닐곤 했죠. 한 번은 모드 양과 또 한 번은 그레이스 양과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모드 양이 승리를 거둔 거죠. 상이라면 상을 받은 셈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음악가와 모드 양이 아무도 몰래 결혼을 했거든요. 음악가가 다음 연례 방문을 하기 전에 모드 양은 언덕 위의 어느 농가에서 딸을 낳았어요. 옛 주인과 그레이스 양은 모드 양이 돈커스터 경주를 보러 간 줄 알았었대요. 모드 양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는데도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건방지고 격정적이기만 했어요. 아마 외국인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기한테 하듯이 그레이스 양에게도 지나친 친절을 베풀자 질투에 눈이 멀어 더 사나워졌던 모양입니다. 모드 양은 자기 남편과 여동생 모두에게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언제든 떨쳐버리고 외국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던 남편은 그해 여름 여느 해보다 한 달 먼저 그곳을 떠나면서 모두 양한테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면서 협박을 했어요. 한편 모두 양은 농가에 맡겨둔 어린 딸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거칠게 내달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양은 사랑했던 곳에서는 사랑했고 미워했던 곳에서는 미워했던 거죠. 그리고 옛 주인은 계속 오르가를 연주했습니다. 하인들은 그가 부드러운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고약한 성정을 많이 다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로시 말로는 오히려 거기서 무서운 사연이 다 싹텄다고 했어요. 옛 주인은 몸까지 노쇠해져서 목발을 짚고 걸을 지경이 되었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또 다른 아들은 항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양은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양과의 사이는 매일 조금씩 더 냉랭해지다가 끝내는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외에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대요. 이듬해 여름 외국인 음악가가 돌아왔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질투와 정념에 사로잡힌 자매에게 질린 음악가는 주랭랑을 치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결혼을 알릴 작정이었던 모두 양은 이제 아무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버려진 아내이자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아이의 엄마가 된 채 두려운 아버지와 증오하는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또 한 번의 여름이 지났지만 외국인 음악가는 돌아오지 않았고 모두 양과 그레이스 양은 점점 더 우울하고 불행해졌어요.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둘 다 점점 수척해져 갔지요. 그러다가 모두 양이 조금씩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아버지가 더 병약해졌고 전보다 훨씬 더 음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매는 거의 따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레이스 양은 동쪽 끝방을, 모두 양은 서쪽 끝방을 차지했죠. 지금은 그 방들은 모두 폐쇄되었어요. 모두 양은 그때 이제 어린 딸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의 아이라고 말하면 모두들 미심쩍지만 믿어줄 테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도로시는 이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레이스 양과 스타크 부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스타크 부인은 그때도 그레이스 양의 하녀였지만 여동생 역할까지 해주는
친구 이상의 존재였지요. 그러나 하인들은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모두 양이 그레이스 양을 이겼다고 추측하고는 외국인 음악가가 내내 거짓된 사랑으로 그레이스 양을 가지고 놀았고 실제로는 모두 양의 남편이었다고 말해 주었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그레이스 양은 뺨과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져 버렸고 조만간 복수를 할 거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다녔어요. 스타크 부인은 계속 동쪽에 있는 방들을 염탐했지요. 새해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무시무시한 밤, 눈이 이미 두껍게 쌓인 데다가 눈발이 계속 무서운 속도로 이어져서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섭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옛 주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화난 여인이 거칠게 반항하는 소리, 치고받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윽고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 위로 사라졌어요. 곧바로 옛 주인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집안의 체면을 손상한 죄로 딸과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내겠다면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쉴 곳을 제공하면 그 누구도 온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거라면서 무시무시한 맹세와 저주를 퍼부었지. 그러는 내내 그레이스 양은 하얗게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듯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옛 주인은 오르간에 손 한 번 대지 않았고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그 광풍이 휘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언덕을 내려오던 양치기들이 죽은 아이를 껴안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 호랑가시 나무 아래 앉아 웃고 있는 모두 양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아주 끔찍한 자국이 있었어요. 도로시는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상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얼어 죽은 거다. 야생 동물들도 구멍을 파고 들어가 있고 가축들도 우리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와 엄마가 언덕을 헤매고 다녔으니 안 죽고 배기느냐? 이제 다 알겠지? 얘기 듣고 나니까 덜 무섭냐? 라고 묻더군요. 사실 그 전보다 더 무서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로저먼드 아가씨와 저는 그 무서운 집에서 영원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가씨를 놔두고 갈 수도 없었고 감히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지요. 아가씨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지기 1시간 전부터 5분도 지체하지 않고 문에 빗장을 걸고 창의 덧문을 철통같이 닫았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계속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거센 바람과 눈 속에서 아이를 구해 데리고 들어오자는 걸 무조건 막을 수는 없었지요. 이때 저는 퍼니벌 부인과 스타크 부인을 되도록 멀리 했어요. 얼굴이 거무죽죽하고 굳은 데다가 각오 없는 끔찍한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멍한 눈빛이 무서웠고 그들과 가까이 해보았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두려우면서도 약간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퍼니벌 부인에게는요. 어쨌든 수렁에 빠진 두 사람은 늘 더할 수 없이 무기력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퍼니벌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부인을 위해 기도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먼드 아가씨한테도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지요. 그러나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내 친구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안 그럼 죽고 말 거다. 마침내 새해의 첫날이 지나고 긴 겨울도 끝을 보일 무렵에 어느 날 밤 서쪽 응접실에서 종이 3번 울렸습니다.
그건 저를 부르는 신호였어요. 아가씨는 잠들어 있었지만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옛 주인이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고 아가씨가 깨어나 유령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될까 봐서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꽁꽁 닫아둔 겁니다. 아가씨를 깨워 가장 간단한 겉옷을 입히고 두 노부인이 언제나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 응접실로 데려갔지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두 분이 깜짝 놀라 올려다보더군요. 제가 목소리를 확 낮추고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아가씨를 따뜻한 침대에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제가 나가고 없는 동안에 눈 속에 있는 아이가 아가씨를 꿰어낼까봐 걱정돼서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스타크 부인이 퍼니벌 부인을 곁눈질하면서 제 말을 자르더군요. 두 사람은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퍼니벌 부인이 잘못한 일을 제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우리 예쁜 아가씨를 소파에 앉힌 다음 그들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바람이 거세게 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 아가씨는 세찬 바람 소리에도 꿋꿋이 잘 잤습니다. 퍼니벌 부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돌풍이 창문을 흔들어대는데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하듯이 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소리가 들려. 끔찍한 비명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바로 그때 우리 아가씨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친구가 울고 있어. 아, 너무 슬프게 울어. 그러더니 일어나서 소녀에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담요에 꽁꽁 묶여 있어서 발이 떨어지질 않았죠. 저는 그때 아가씨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누군가는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목소리와 비명이 선명하게 들렸고 밖에서 맹위를 떨치는 겨울바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스타크 부인과 저는 서로 마주 보았지만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퍼니벌 부인이 서쪽 현관을 통해 대기실로 가더니 메인 홀로 들어가는 문을 열더군요. 스타크 부인이 뒤따랐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저도 혼자 남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가씨를 가슴에 꼭 안고 두 분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죠. 호라는 비명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어요. 소리는 동쪽 건물에서 시작돼 점점 가까워져서 닫힌 문의 밖까지 오더니 마침내 그분들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어요. 그때 어두운 홀에서 동으로 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모두 환하게 켜졌고 온기가 없던 큰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가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쪽 문이 흔들렸고 아가씨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제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헤스터, 나가야 돼. 내 친구가 저기 있어. 목소리가 들리잖아. 저기 오고 있잖아. 헤스터, 나 보내줘. 하지만 전 있는 힘껏 아가씨를 껴안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가씨를 잡은 손을 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퍼니벌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가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아가씨의 목을 껴안았고 아가씨는 계속 풀려나려고 울고불고 발버둥 쳤어요. 갑자기 동쪽 문이 집어뜯기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머리가 허옇고 기골이 장대한 노인이 형형한 눈빛으로 신비한 빛 속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혐오가 가득 담긴 태도로 아름답지만 고통에 찬 여인과 그의 치맛자락에 매달린 어린아이를 가차없이 앞으로 떠밀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헤스터, 헤스터, 저 여자야. 저 여자가 호랑가시 나무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내 친구가 그 옆에 있었고, 헤스터, 헤스터, 친구한테 가게 해줘. 나더러 오래. 그게 느껴진다고. 맞아, 나 가야 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아가씨가 사지를 뒤틀어댔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더 꽉 껴안았지요. 차라리 좀 다치는 게 낫지. 그 무서운 유령들한테 아가씨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유령들은 큰 복도문으로 몰려갔어요. 바람이 먹이를 집어삼키듯 거셌습니다. 여자가 한참 가다 말고 갑자기 뒤를 획 돌아보더군요. 그러더니 거칠고 오만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잔뜩 주눅이 드는가 싶더니 노인이 어린아이를 내려치기 위해서 목발을 쳐드는 순간 아이를 구하려고 애원하듯이 거칠게 팔을 쳐들었어요. 저보다 힘이 더 셌던 아가씨는 제 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지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아, 불쌍한 내 친구. 나 가야 되는데 못돼 먹은 헤스터가 날 꽉 잡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가씨는 목발이 치켜 올려지는 걸 보고는 졸도해버렸고 전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바로 이때 기골장대한 노인이 강한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잔뜩 움츠린 어린아이를 다시 목발로 내려치려 하자 제 옆에 있던 퍼니벌 부인이 울부짖더군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는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저는, 아니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나서 홀을 가득 채운 푸르스름하고 부연빛을 깨끗이 몰아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때껏 본 적이 없는 유령이었죠. 노인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인이었는데 가차없는 혐오와 득이 만면한 경멸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흰 모자를 눈썹 위까지 당겨 쓰고 빨간 입술이 매력적인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파란색 세틴 스토머커 드레스를 풀어헤친 채 입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퍼니벌 부인의 젊을 때와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퍼니벌 부인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유령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고 노인은 목발을 들어올려 소녀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어요. 동생으로 보이는 여인은 차갑고 치명적이다 싶을 만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희미한 불빛과 온기 없던 난로가 완전히 꺼져버렸고 퍼니벌 부인은 우리 발치에 쓰러져서 곧 죽을 것처럼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날 밤 퍼니벌 부인을 곧장 침대로 옮겼지만은 퍼니벌 부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굴을 벽에 댄 채 누워서 계속 같은 말만 웅얼거릴 뿐이었죠. 맙소사, 맙소사. 어릴 때 한 짓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되돌릴 수 없구나. 어릴 때 했던 짓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풀리지 않다니.